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세 번째 회의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모레 미국으로 떠날 국회의 원내대표단은 분담금을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불출마 선언의 주인공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YTN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서 세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 대표로 해서 협상팀은 오늘 오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과도한 증액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차 협정은 다음 달 31일 만료돼서 내년부터는 새 협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시한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분담금 협상의 경과를 짚어보면 사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은 애당초는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협정을 따로 한번 맺자고 하더니 주둔 경비 일부를 내라고 해서 양보해주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군 인건비의 세계 지배 전략 비용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 대표단이 이를 따지러 모레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도 없고 누구를 만날지도 결정하지 못해서 혈세만 낭비하게 생겼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 차원이지만 결의안 채택은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결의안에 한미동맹 강화와 나아가 지소미아 파기 반대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쥐고 갈 패가 없어진 셈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동의안을 쥐고 있는 국회 의견을 공식화하는 만큼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 불발로 오히려 여야 이견만 표출된 데다 미국에서 우리 측을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 방미에 성과가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결의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익 앞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다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식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점은 22일 자정입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만났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막판 중재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렸지만 한일 양국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하여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은 변수는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 가능 여부가 꼽힙니다. 실제로 정경두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nd overcoming bilateral issues that harm our efforts and play into the hands of Pyongyang and Beijing.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간 물밑 대화가 여전히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의 일본 나고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한 미국의 막판 역할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협정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의 반발과 불만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언제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등 포스트 지소미아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곧 만나자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내용 없는 정상회담에 관심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고문은 오늘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자신들에게 무익한 회담에는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진정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북한을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처리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여파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쇄신 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정치권 중심에 있던 86세대 용태론이 힘을 받는데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수혈된 386 젊은 피들은 강산이 2번 변하는 사이 어느새 지금 여당의 핵심이 됐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기득권이란 눈총을 받았고 대표주자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정계 은퇴 선언까지 겹치면서 86세대 용태론에 급속히 불이 붙었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대협 출신으로 함께 정계에 진출한 삼선 우상호 의원은 모욕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위적 물갈이보단 정책 변화에 무게를 두며 스스로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대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해소해 나갈 건지. 일단 겉으로 보기엔 86세대 용퇴론에 대한 옹호보단 반대 의견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근거 없이 386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킬 거라고 경고했고 민병두 의원도 성급하다고 싹을 잘랐습니다. 386 때 뭐 정책을 하면 일심동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이처럼 민주당 안에선 정작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아까운 자산만 잃는다는 당혹감이 있고 반대로 간판급 정치인이 상징적으로 불출마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년 했으면 퇴장할 때가 됐다. 이철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인적 쇄신의 기폭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의원들 모두 그만두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국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 쇄신을 약속하면서도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 폭파 수준의 당 해체를 요구한 김 의원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도부도 모두 사퇴하라는 김세현 의원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용퇴 요구를 받고 있는 영남권 중진들의 불만이 큽니다.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희생했지만 너무 나갔다는 평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좀비 민폐정당이라고 욕하면서 김 의원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계속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복당파인 김 의원이 당을 욕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보수 분열의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데 탄핵에 동참했던 김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쇄신을 주문해온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을 두둔했지만 아직 당내 쇄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해 당장 지도부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나서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정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묵직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도 그리고 대상으로 주목된 중진들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내 파열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개혁 보수 소장파 김세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김세현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 초대석에 모셨을 때 뭐 거취에 대해서 답을 좀 아끼셨는데 그때 다 쏟아놓고 가셨으면 편했을 걸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예. 네, 결심을 언제 하신 겁니까? 네, 배웠습니다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최종적인 결심은커녕 이대로 되겠는가 하는 뭐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뭐 구체적인 결심에까지 이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몸담고 있던, 지금도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작심하시면서 쓰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새 좌우 양날개 중에 한쪽이 거의 꺾여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권 여당 측에서 실책을 많이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다시 2배 차이를 벌어진 상태에 있고요. 이대로 계속한다면 뭐 총선 결과가 거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오는데 12월 17일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나면 정말 당이 거듭날 수 있는 이 정당이 거듭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도가 있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부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실의 순간을 한번 맞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표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를 던지셨는데, 이게 당장의 지도부에서의 사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일부 보도에서 제목이 좀 다른 각도로 잡혀 있길래 제가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현 지도부 직책에서 물러나시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이 어려울 때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면서 고생하시는 두 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 당의 구성원으로서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일방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렬하게 사나움으로써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그 공백이 생기는 그 새로운 공간을 채울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퇴장을 하자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다 함께 물러나는 데 앞장을 서고 싶어 하는 거지 현재 지도부 직책에서 물러나 싶지 않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표께서는 일단 총선 때까지는 나름대로 지휘를 하고 총선 결과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해서 쇄신과 내려놓는 것에 대한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요구가 지도부 사퇴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제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가지고요. 뭐 불출마 부분은 아직도 아직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쇄신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빨리 우리 모두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역사에 더 당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떤 방법을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하시거나 요구사항을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각자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의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단속 위에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의 해체, 전원 불출마를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압박이나 평가나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는 저의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해 자기 결단을 하시는 거지 이것이 누가 요구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불만의 목소리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도 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중진 의원들 중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친박 쪽에서 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당을 이룰 수 있느냐 또는 그러려면 바른정당에 그냥 있지 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나오느냐 당 안팎의 분위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제가 워낙 통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격앙되실 법하다고 생각되고 그 입장에 서보면 그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분들을 저는 탓하거나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의 회생이 회생보다는 당이 한번 죽고 나서 다른 존재로 부활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제가 더 당내에서 무슨 이견 노출을 한다던가 권력 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개혁과 쇄신을 고민하던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고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역시 불출마를 고민하고 이제 다시 한번 김 의원처럼 선언을 할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당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나눈 동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불출마를 제가 입 밖에 꺼내어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김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산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냐 하면은 결국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의 입지를 넓혀주는 작업이냐 이런 이제 의문도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자유한국당에 국한되고 자유한국당이 대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의 여러 가지 과정이 그렇게 신속하고 원만한 통합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통합과는 관계없이 저는 통합이
되기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통화가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서 나라를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의 주장의 진정성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부산시장 출마서를 같이 결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출마를 원했으면 이전에 벌써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지, 제가 앞날에 대해서 어떠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개혁 보수 정당,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공화주의의 세계 보수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이 바뀌는데 끊임없이 관찰하고 고민하고 또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이 그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정당, 상식에 기반한 정당, 철학이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민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가 내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 16,000명 가운데 뽑힌 300명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질 예정인데, 국민과의 공감을 넓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국민을 마주합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국민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16,000명 가운데 지역과 나이, 성별이 골고루 반영된 이른바 작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참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할 때 간략한 질문 내용을 제출받은 다음 사전 전화 면접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얽힌 한일 관계 같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일자리와 부동산, 교육, 노후 대책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개혁 등 곳곳에서 갈등을 낳은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다시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할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건너뛰고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동갑내기,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내일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YTN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3번째 구속 기소로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웅동학원 비리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3번째 구속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가지. 조 씨는 우선 지난 2006년과 2017년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을 벌였는데,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가 무변론으로 패소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웅동학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선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넨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도 받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관련 서류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구속 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 씨는 재판 과정에 보석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 조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일정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딸의 부산대장학금과 관련해 조 전 장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 직접 답을 들으려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한두 차례 더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의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 기구를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레일 노사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무기한 전면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철도노조 총파업에 연대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부는 내일부터 비상수송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 철도노조. 열차 출발이 한두 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주말 사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노사의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 동안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여 명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은 철도공사 경영진의 무책임에도 이유가 있지만 노조 주요 요구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관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에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에 69% 수준으로 운행하고 광역전철은 82%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반 열차는 60% 수준, 화물 열차는 31%로 운행됩니다. 열차 운행 감소에 따라 버스업계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파업이 한 달을 넘길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을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업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파업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노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 예상 집행에 관한 사안이 많아 양측의 논의만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베트남 여성의 피살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암매장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양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55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 베트남 여성 3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를 한 겁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 후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는 이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동해서요. 고향인 전북 왕주로 옮겼습니다. 이후 감나무 아래 암매장을 한 겁니다. 예. 참
충격적이고 끔찍한 네.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살해를 한 겁니까? 현재까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부는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베트남 아내 B씨가 짐을 싸고 경기도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는 발언을 했고 이후에 격렬한 말다툼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게 A씨 진술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순진 베트남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압박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서 이제 생활비는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는데 막상 이 베트남 아내가 직장을 알아보자 남편이 이를 불편하게 여긴 심경의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주에서 살해하고 다시 완주로 가서 네. 안매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숨진 베트남 여성의 사촌 동생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는데요. B 씨가 사촌 동생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동생이 112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거고요. 경찰은 이 사라진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어제 낮에 남편 A씨를 임의 동행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베트남 아내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흉기로 찔렀고 숨져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럼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까? 일단 말씀드린 살해와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집중 조사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상습 폭행 여부 그리고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좀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 부부의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 2017년에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지만요. 정작 이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산 지는 3개월로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가정 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경찰은 이 숨진 여성에 대해서 시신 부검 의뢰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 7월에 한번 보도가 있었는데 전남 지역에서도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역시 이제 끔찍한 살인 사건, 더 나아가서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 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살다가 한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생활비며 용돈이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걸 오히려 이제 협박하면서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다가 결국 일자리를 찾으러 나간다니까 또 살해하고 이렇게 된 거군요.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고유정 씨 재판이군요. 맞습니다. 원래 오늘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1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최대 관심사가 바로 검찰의 구형이었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구형이 왜 뒤로 미뤄지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유정 측이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당초 고유정에 대한 양측의 최후 신문과 그리고 검찰 구형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 변호인이 최후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공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검찰이 고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범행 당일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고 씨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면서 일부 좀 침묵을 지키다가 전 남편이 성적 접촉을 해왔고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검사가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여론몰이를 한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자 고 씨 변호인 측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잠시 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검사가 묻는 중요한 예리한 질문들에 그럼 대답을 안 했겠군요, 제대로.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고 씨 범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40차례 질문이 이어졌었는데요. 고 씨가 일부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한 겁니다.
현재까지도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검찰 측에 질문이 있었는데 굳이 전 남편, 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 씨는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예. 정작 그 검찰이 질문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진술한 거 없다. 진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탄력 근로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고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법을 바꿔야 할 여야가 또 의견이 다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결국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의 완화를 내용으로 해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에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어도 9달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특별연장 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처럼 정말 국가 비상 때에만 허용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외국인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 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 노동을 인가해 주 52시간 노동을 무력화하는 자의적 행정을 펴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국회 불발이라는 단서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서로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노동법 개정안 때문에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고 거기에 온갖 세력들은 다 입장이 조금씩 틀리고 우선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예. 참고로 이 미국하고 일본, 일부 IT 선진국들은 주 4일제 근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월화수목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예. 그러면 40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강도 높게 일하고 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성과가 나쁘냐? 나쁘지가 않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의 경우에는 이걸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니까 예. 노동 생산성이 이전보다 40% 넘게 더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 벽에 넘어서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52제 시간제가 지금 거의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7월부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 예.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을 했죠. 근데 문제는 2020년 1월, 지금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299인 이하. 300인 미만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보다도 준비가 미흡하겠죠. 예. 그러면 지난 2월에 국회에 계류됐던 이 탄력 근로제를 포함한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정부가 급기야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예.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대책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겠다. 지금 52시간제를 근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합니다. 네. 이거를 좀 유예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지금 중소기업이 이제 얘기하면서 정부는 유예 기간을 정말 얼마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예. 다만 그동안 이제 대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을 6+3 9개월 정도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 정도 줬다면 중소기업은 이거보다 더 많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하다가 월화수목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뭐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겠냐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뭐 하다 보면 다 몸에 있게 됩니다. 세계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주 52시간에서 걸려 있습니다.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유연 근무제라고 하는 거죠. 재택 근무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뭐 방법도 있고 어떨 때 많이 한 다음에 그만큼 다른 때 좀 적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제일 기대를 걸었던 게 탄력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확실하게라고 했던 건데 이 탄력 근무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핵심입니다. 네. 이게 산업의 특성상 계절이 굉장히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어컨도 그렇고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7, 8월 한창 잘 팔리지만 겨울은 비수기거든요. 자, 이처럼 탄력 근로자라는 게 계절적으로 정말 성수기일 때 정말 바쁘게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좀 쉬는 방식으로 대신에 전반적으로 주 52시간은 좀 맞추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지금 평균 한 최대 3개월 단위로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 지난 2월이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했어요. 한 발짝씩 물러서서 노동계는 사실 현행 3개월을 유지하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경영업계는 1년 정도 연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그러면 접점을 찾아 6개월 정도로 좀 확대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이 합의된 안이 지금 국회에 고스란히 갔는데 그게 지금 9개월째 잠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이제 대타로 나선 겁니다.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는데 6개월치를 합쳐보면 딱 맞도록 만들자. 근데 지금 그게 3개월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 그런데 뭐 노동자들한테도 크게 뭐 해로울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당과 관련해서 수당.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이 회사 측이 꼼수를 좀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통상 임금이 1.5배.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의 시급이 10,000원이다. 이런 이제 근로자가 시간에 근로를 했다,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러면 15,000원 시간당 이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탄력 근무를 시행하는데 회사가 앞에 석 달은 주 52시간을 근무했지만 뒤에 석 달을 40시간 맞추기 위해서 28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 40시간이 맞아버려요. 그러면 연장 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제로거든요. 근데 그게 탄력 근로가 석 달로 된다면 앞에 50시간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 일하는데 단위 시간이 확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반발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그 민주노총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니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도 지금 깨더니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도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강경투쟁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은 엄청난 일을 몰아서 일감을 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일감이 없으면 또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 수당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혹시 과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시키게 돼 있어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탄력 근무를 예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탄력 기조 이제 근로제 사실은 그동안도 이제 한 주당 52시간 플러스 40시간 플러스 10이니까 12시간. 그 외에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게 바로 이게 이제 특별 연장 근로예요. 특별 연장 근로도 주당 64시간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규정이 빡빡해요. 이게 하게 되면은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걸 정부의 인가도 받아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가 플러스 하나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 하나 더 특혜를 준 겁니다. 뭐냐면 이제 업계 요구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 연장 사유로 포함시켜주겠다. 이 부분이 또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몰아서 하게 된다든가 뭐 네. 예를 들면 광우병 맞습니다. 또는 뭐 아프리카 아까 돼지 돼지 열병. 열병 뭐 네. 이런 것들로 해당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사유가 있다면 그럼 맞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업인이 아무 때나 경영상 긴박하다고 들이대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니냐. 그게 노동계가 정말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죠. 제조업의 경우 탄력 근로를 뭐 한 1년 정도 주면야 좋겠지만 6개월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6개월 가지고는 좀 어려운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기업들은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죠. 당시에 주로 이 연장을 요구했던 기업들을 보면 업종이 제조업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주물이나 도금이나 이제 금형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데는 사실 이 협력업체 갑을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주문이 많이 받을 때는 밀리지만 또 없을 때는 한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니 이건 제조업의 원천과 하청 구조를 좀 타파해야 된다. 예. 노동 시간이 어떤 장시간 되는 것은 고착화되는 것은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건 단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라. 이게 맞는 취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정부가 나온 안이 단지 처벌만 유예해 준다는 건데 아예 시행을 내년 1월이 아니라 1년 정도 더 이제 연장해달라라고 예.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방향성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이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실은 이건 뭐 제조업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농산물 센터라든가 뭐 농산 시장에 있는 도매업계 다 지금 주 52시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는 하루가 지나면 벌써 물건이 벌써 시들시들 해버리면 제값을 못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밤새울 땐 밤새우고 막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탄력 근무제에서 어떻게든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고 지난번 여야 5당 대표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하더군요.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제 뭐 시행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에 과연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까? 뭐 조사를 해보면 한 10곳 중에 6곳은 뭐 별 문제는 없이 할 수는 있겠다라고 답은 했더군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은 국회가 일을 좀 해줘야 합니다. 예. 이건 지금 임시방편이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정말 얼마로 둘지 탄력 근로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과 6월 중소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예. 내년 시행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61%,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31%.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문제거든요. 예.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7.2%여서 7.2%, 그렇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뭐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은 이들 기업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보완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국회가 탄력 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산업 현장의 어떤 혼선을 좀 막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정부가 지금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애매하게 그런데 또 문제는 내년 총선이 있고 그리고 양대 노총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노사정 합의에서 민노총이 반대했어요. 당시에도 반대를 했고 한국노총만 참석을 하면서 노사정 타협을 이뤘는데 지금 한국노총마저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일본의 보복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었죠. 내일 2차 양자 협의가 열립니다. 우리 대표단은 오늘 출발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할 방침인데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태민 기자의 보도 보고 오시죠. WTO 2차 양자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 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 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3년을 끌 것 없이 돌파구를 찾으면 좋겠는데요. 찾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주장은 한국이 전략 물자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 법규가 좀 미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 그러면 한일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뭐가 부적절한지 뭐가 미비한지 조사를 해보자. 결론대로 다 처리해 줄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수출 그 개별 허가제는 어떻게 하고요? 예, 개별 허가제가 좀 악독하죠. 그래서 일단 개별 허가가 있고 전체 포괄 허가가 있는데 그 중간에 특별 포괄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쯤 되는 특별 포괄 허가로 수출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자유롭게 해놓고 공동조사를 하고 공동조사 한 대로 잘못된 게 나오면 뭐 고치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은 다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원위치 시켜놓고 네. 우리는 WTO에 소송한 걸 취하해주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이제 일본이 과거사를 자꾸 들고 뭔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사 문제는 뭐 일본이 사죄나 배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정치 외교로 풀어야지 경제 보복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자, 이번에는 홍콩 시위 사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주요 대학에서 시위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네, 특히 홍콩 폴리텍 대학 측 홍콩 이공대의 상황이 심각했다고요. 경찰과 시위대가 오늘 격렬하게 충돌했다고 하던데요. 네. 홍콩 경찰은 이공대를 아예 봉쇄하고 모두 체포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스스로 대학을 빠져나가려는 시위대까지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는 전쟁터 같은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시설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이 안전한 철수를 약속했다며 시위대에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I hope that you will accept the proposed temporary suspension of force and leave the campus in a peaceful manner. 하지만 스스로 나온다 해도 체포를 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어서 중재는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대학을 빠져나가는 일부 시위대까지 최루탄을 쏘며 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닥치는 대로 체포에 나섰습니다. 홍콩 이공대 안에 남아있는 시위대는 수백 명 정도. 대부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고립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因為佢由尋日嘅10點鐘開始，所以大家都好攰啊，筋疲力盡，跟住又物資又開始少，跟住就都幾絕望。 도심 교통방해 시위도 이어졌지만 지난주보다는 약화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강대강 충돌 속에서도 상황은 새로운 고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4일로 다가온 부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막상 보육원 나갔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매년 2,50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편견과 무관심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데요. 오늘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는 그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는 보호 종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설에서 얼마나 지내셨고요? 또 퇴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9살 때 제가 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에 나왔으니까 15년 정도 보육원에 생활을 했고요. 지금 퇴소한 지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시설을 한 번 옮긴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옮겨서 이제 20살까지 있다가 이제 퇴소를 했으니까 지금 퇴소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퇴소를 앞두고 이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뭐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대도 됐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기대가 된 점이 있다는 건 원래 이제 제가 9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단체 생활을 계속 해야 됐거든요. 내 물건도 없고 내 공간도 없어서 보육원에 나가면 이제 다 모든 걸 내 공간, 내 집, 내 옷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요. 막상 보육원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평생 집이었는데 나가야 한다는 게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이제 자립을 하기 전과 실제 자립을 해보니까 어땠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180도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보육원 살 때랑 퇴소하고 나서부터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 자립생활관이나 LH 지원, 공동생활 가정 등 주거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해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경우는 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67%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받지만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전 힘들었던 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이상하게 아프면 꼭 그 병원이 문 닫았을 때 아프더라고요. 그 새벽 응급실만 운영할 때. 그러니까 한 번 응급실을 가면 한 30-40만 원 나오니까 보육원에 있었을 때는 그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나한테 부담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픈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서럽고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정익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안비련입니다. 관련해서 활동 많이 올해 4월부터는 자립 수당을 또 주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자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잘 때하고 생활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뭔가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지지망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은 경제적인 지원은 정부나 뭐 지자체로 받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퇴소할 시점에만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풍족할 시기라서 자립정착금, 후원금, 그래서 이때를 지나서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게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거나 노숙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립을 앞둔 분들에게 한마디 뭐 조언이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요? 저는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혼자만 해야 된다는 스스로 많이 외롭게 했는데 지금 주위를 살펴봤을 때 지원 제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옆을 살펴보고 같이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시설에 있을 때 그 자립 교육을 하면 이제 잘 안 들었어요. 이제 당장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힘들면 시설에 찾아가는 게 제일 큰 도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살던 시설에 찾아가면 어떤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겠어요. 다 선생님들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죠. 세상에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들이 떳떳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자립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만 18세면은 뭐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로 돼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네. 아마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스마트폰 같은 거 사서 뭐 등록하려고 그러면 부모님 동의 받아오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직 독립하기에는 참 이른 나이인데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보육원에 있다 보육원을 나와서 인생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미안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 네, 그렇죠. 대학에 진학하면 퇴소 시점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지만요. 일단 예.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퇴소 이후 주거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으면 구조를 바꿔서 저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좀 지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럼 보니까 건강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건강보험 같으면 다들 지역보험일 텐데 저 친구들 거는 좀 실손 처리, 결손 처리를 해준다든가 해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하루빨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 준비 시스템,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요. 예. 정부가 이 자립지원 전담요원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 비해서 그 수가 워낙 적어서요.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도 이 젊은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사회적인 지지를 보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악은요? 네, 오늘은 그루브어스의 겨울 준비했는데요. 제목부터 이 날씨에 참 잘 어울리죠. 네. 네, 오늘 저녁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바람이 강하고 춥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 많던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